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부모교육센터 이동순 소장입니다. 어릴 때, 10대 때, 여러분이 10대 때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떠올립니까? 시골에서 자란 분도 계시고 도시에서 자란 분도 계시지만 주로 어릴 때 떠오르는 기억은 친구들과 논 기억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자, 시골에 사는 사람들, 남자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산으로 들로 떠올리면서 그때 자연과 놀았던 기억이 참 좋다. 어릴 때 나는 정말 행복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 어릴 때 기억 속에 부모님이 등장하십니까? 그렇죠. 그 기억 속에 아버지하고 재미있게 논 기억이 당신의 10대 때 몇 번이나 등장합니까? 찾아보세요. 없어요. 엄마하고 재미있게 웃으면서 재미있게 놀거나 얘기하고 즐거웠던 그런 기억 떠올려 보세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여자분들보다 특히 남자들은 거의 부모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거기에 형제들은 등장해요. 어쩌다 형제가 6, 7 있어도 사실 자기하고 논 형제는 자기보다 바로 위에 한두 살 차이 형제거나 밑에 형제하고 둘, 셋 놀지 전체가 노는 것도 아니에요. 자, 위에 형제는 벌써 도시로 가가지고 말만 핏줄이지 와도 싱숭생숭하이 그렇게 청자한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어릴 때 친구라고 놀고 부모하고 놀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어릴 때가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30대, 40대가 되어서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오고 친구들과 논다는 거죠.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러를 가도 가족과 놀러를 가자. 친구 데리고 가지 말고 형제 데리고 가지 말고 그러면 남자가 딱 떠올려요. 무슨 재미로? 무슨 재미로? 꼭 다른 사람을 끼어가요. 그렇죠? 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 남자들끼리 술 퍼. 밤새도록 막 2, 3시까지 막 얘기하고 아침에 뻗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막 올 때 부인하고 싸우죠. 내가 이러려고 놀러 왔어? 왔잖아. 뭘 그래? 하고 머리 아프다. 갈 때 또 운전해야 되니까 머리 아프게 하지 마. 시시덕 하다가 갈 때 꼭 싸우고 도착해서 그럽니다. 얘들아 재밌게 놀았냐? 애들은 부모하고 논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재미있다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갔다 온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데리고 얼마나 재미있는 곳에 많이 데려가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없다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야. 우리는 어릴 때 부모하고 논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것도 전업주부들이 이 문제를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애들하고 노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빠들만 노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엄마들도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몰라요. 차라리 그냥 책 읽고 친구 만나는 것은 시간이 금방 가는데 아이하고 있으려면 하루가 길어요. 너무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아이들 그 2살, 3살짜리 키우면 남편만 바라보죠. 아이가 물론 때때로 천사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내 발목을 잡는 애야.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사들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휴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일하는 걸 선택합니다. 왜요? 사회에서 뒤처질 것 같고 또 다른 애들은 잘 나가는데 너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작 아이를 키워도 거기서 보람이나 알아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재미가 없고 내가 무력해진다는 느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법을 그 엄마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아를 제대로 알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이 되는데 모르면 생지옥이에요. 소리 없는 전쟁이죠.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아이의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아 존중감은 뭐냐면은 자, 사람이 있는데 자아 존중감 자신을 존중하는 느낌, 자신을 귀하게, 고귀하게, 좋게 느끼는 느낌이에요. 이 느낌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자기 가치. 두 번째, 자기 믿음. 이번 시간 하는 자기 믿음에 관한 것은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 가치는 뭐냐면 나를 가치 있게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관심받을 만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에요. 자기 믿음은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난 잘해.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죠. 그런데 태권도 학원을 보내면 아이가 자신감이 생깁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해병대 캠프를 보내면 그 아이가 자신감이 생길까요? 엄마들이 고생을 한번 해봐라 이놈의 새끼. 예, 생길까요? 아, 그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수많은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병, 2병, 상병 때까지는 뭐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잖아요. 좀 그런 것을 있어요. 자기도 남자로 느끼고. 근데 말년 나오면 사람이 딱 달라져 버려요. 그 딱 제대를 하면 아침에 벌떡 일어나고 그죠? 탁 피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아, 남자가 됐어. 그렇게 느끼거든. 근데 3, 4개월만 지나면 아, 엄마 더 자 안 돼. 3년 전에 갔었던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요. 그 게으른 놈, 컴퓨터만 잡고 있던 그 놈, 보면 답답했던 그 일 미루고 지연시키고 죽으라고 말 안 듣던 그 애가 다시 태어나요. 왜 그럴까요? 군대는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을 내가 이겨냈고 해냈다는 자신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냐 시켜서 했느냐 그 차이죠. 자, 그런데 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애가 뭘 하려고 해야 돼요.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아, 나 저것도 하고 싶은데 아, 저거 정말 좋겠다. 애가 뭐 의욕적 있어요. 부모가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해주지 하고 시키고 아이가 잘하면 내가 빚을 져도 그죠? 좀 아이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뿌듯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가 엄마 싫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좋거든 엄마. 날 좀 내버려둬 엄마. 이것 좀 갖다 이거 좋을 거야. 엄마 싫어. 그러면 하려고 하지 않는 아이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겠어요? 아이가 뭘 안 하려고 컴퓨터만 부여잡고 게임만 부여잡고 있다면 의욕이 중요합니다. 의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뭘까요? 의욕이 있는 놈은 지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고 대물림일까요? 아닙니다. 의욕은 자기 가치에서 나옵니다. 자기 가치는 나는 사랑스럽고 나는 관심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느낌은 얼마나 그 사람이 우리 저번 시간에 있던 것처럼 충분히 칭찬을 받았느냐, 이전에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었느냐, 스킨십. 두 번째, 감정적으로 공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미있는 놀이. 이것을 충분히 해주면 아이들은 야, 나는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확실하게 느껴요. 이 기반이 됐을 때 아이들이 의욕을 가지고 탐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탐험을 하려고요. 이것도 하려고 저것도 하려고. 엄마 이거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한 18개월 넘어서 2살 잘 됐을 때 엄마 내가 할래 내가 내 거야 안 돼 이거 하면서 온갖 것을 뒤지면서 아이가 막 하려고 하죠. 그렇죠? 요리하는 것도 엄마 내가 씻어볼래 내가 밥 푸는 것도 내가 할 거 그죠? 특히 옷이 입어가지고 이제 구멍이 딱 맞춰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할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시절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엄마의 관계에서 이것이 충분히 된 아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이가 숟가락을 입에 떠서 입으로 딱 들어가면 숟가락도 넘겨야 돼요. 옷도 넘겨야 돼요. 설거지도 넘기시고 네, 밥 수저도 넘기시고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것을 하면서 거기서 성취감을 맛봅니다. 네, 성취감을 맛보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네, 좋네, 괜찮네 이러면서 계속 뭘 하고 가져 엄마한테 엄마 이거 봐, 그죠? 엄마 이거 계속 전리품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성취한 것을 계속 해주죠. 그때 엄마가 그래, 네가 있어 하고 이렇게 호응을 해주죠. 근데 엄마가 알았어 뭐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호응을 안 해주잖아요. 귀찮아하고 그러면 애들이 가져오던 횟수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안 해요. 왜요? 엄마의 반응이 있었을 때만 아이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반응이 없으면은 엄마 안 좋아한다 하고 아이가 딱 인식하고 엄마 옆에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좌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아이가 하려고 할 때 넘기는데 이때 부모들이 과연 넘길까요? 안 넘긴다는 거예요.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일이 많아져. 특히 밥 숟가락 문제 봅시다. 편식의 문제나 식습관 문제가 바로 이 시기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할 때 숟가락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은 먹고 3분의 1은 갖다 붙이고 그죠? 막 갖다 붙이고 3분의 1은 바닥에 막 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놔둬야 될까요? 놔둬야 돼요. 아이들은 음식을 손으로 만지면서 그것을 촉감을 느끼면서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밥상에서 따로 들어서 아이 밥상을 따로 차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집에 식탁이 있다면 베이비 체어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장난치게끔 놔둬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그걸 하게끔 하는 것이 요즘 요리를 가지고 유아 교육을 시키는 곳들이 많아요. 요리 가지고 그것도 돈 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차라리 음식을 가지고 놀게 놔두라는 거죠. 짜장면을 머리에 얹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한 번 음식을 먹으면 목욕 한 번이에요. 옷 한 벌이고 그래도 허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돌 지나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해서 한 1년만 허용한다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한 24개월 넘어가서부터는 스스로 밥을 먹고 만 3년이면 거의 떠먹여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쭉 가요. 밥 문제로 힘들어할 일이 없습니다. 어느 사람은 밥이 잘 먹히는 날이 있고 밥이 좀 안 먹히는 이렇게 바이오 리듬이 있죠. 그러나 떠먹이는 엄마는 바이오 리듬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아이를 자세히 관찰하면 애가 많이 먹을 때가 있고 좀 안 먹고 또 많이 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무슨 껍질 벗는 것처럼 그죠? 곤충도 껍질 벗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로 탁탁탁 나아가거든요. 먹고 팍 찌고 그다음 또 애가 좀 말랐다가 또 찌고 이렇게. 할머니들은 그거를 못 봅니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그래서 계속 떠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편해요. 아이하고는 관계없이 그걸 떠먹이는 부모의 마음이 편하다고 먹였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의 배고픈 상태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잖아.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니까. 그건 즐거운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것도 아니에요. 함도 가지고 아이고 부탁한다. 먹어주지 뭐 까짓 거. 뭐 이런 분위기니까 음식의 즐거움을 상실해요.
그리고 이제 내 배고픈 느낌이 없으니까 이제 고역이 되면서 아이는 계속 빼고 밥알을 세고 부모는 부탁을 하고 그 습관이 유치원, 초등학교 계속 갈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차라리 아이가 저지를 하더라도 충분히 하게끔 하면은 밥 문제는 없다. 편식하는 부모들 거의 숟가락을 안 놓는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예, 숟가락을 놓으세요. 두 번째, 옷 입는 문제. 아이들이 옷을 이제 자기가 들어가지고 입을 때가 되면 애들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래. 그럴 때 아이에게 넘겨주면 세 가지 일이 발생됩니다. 첫 번째, 옷을 거꾸로 입고. 그렇죠? 옷을 여름에 겨울옷 입고 가고 겨울에 여름옷 입고 가고 구색 하나도 안 맞고 그죠? 발레복 입고 나 유치원 간대 막 그러고 있고 그죠? 장화를 그죠? 한 달 내도록 신고 가고 발생이 되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시간도 많이 늘어납니다. 엄마가 입혀버리면 그냥 간단한 거 그죠? 또 시간 지체되면 우리가 쓰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등짝을 한 대 때려버려. 울 때 빨리 입혀버리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세 번째, 옷이 밖으로 다 나와 있어요. 엄마가 입혀줄 때는 딱 아는데 애가 입을 때는 애는 그 색깔만 보고 그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다 꺼내가지고 봐야 어떤 옷이구나 파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많이 늘어나지. 시간 늘어나지. 옷 늘어나지. 보는 거 답답하지.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입혀버리는 거예요. 계속 입혀버립니다. 그때는 편안하지.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발생시켜요. 어떤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이 아이가 그것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거리인데 엄마가 그것을 뺏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어릴 때 계속해서 한 2년을 하면 아이들이 한 만 5세가 넘어가면 스스로 옷을 딱 선택해요. 얼마나 놀라운지. 코디까지 합니다. 색깔까지 맞춰 양말하고. 허용했을 때만 그렇다고요. 그래서 옷 입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먹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설거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옷을 한 벌 버리더라도 설거지를 하게 놔두라고 해요. 다 꺼냅니다. 애들이 서랍은 다 꺼내서. 그러면 꺼내게 놔두라는 거죠. 그때 충분히 탐험하게끔 집안을 뒤지게끔 허용하세요. 옛날에 여러분이 놀 때 밖에 가서 우리 산에서 들에서 막 놀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놀고 나서 얘들아 들어와라. 엄마 알았어 정리 좀 하고 해서 나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뭐 산에 가서 부러진 거 집어넣고 뭐 마당 정리해놓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아니죠. 놀다가 엄마 하면 그대로 놓고 들어왔죠. 요즘 아이들은 놀고 나면 치운다고 고생입니다. 왜요? 밖에서 나가 놀 데가 없으니까.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편안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집은 아이들이 충분히 어지럽혀야 된다. 그게 탐험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뭘 하려고 할 때 엄마가 해봐. 목숨이 위험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불이나 칼이나 이런 것은 아예 치워버려야죠. 그래서 충분히 탐험을 하게 했다면 이때 하고 돌아가니까 엄마 이거 했어 했는데 엄마가 그래 해봐. 그래서 홍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해서 가져왔어요. 잘했어. 이건 네가 했어. 멋졌어. 하고 칭찬을 듬뿍 해줄 때 그 탐험을 허용하고 엄마가 칭찬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의 자기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믿음은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한 걸 칭찬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서울에 아주 큰 스카이에 졸업한 분이 박사까지 밟았어요. 그리고 어떤 대기업의 연구원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이 없대요.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요? 자기는 자기가 잘할 거라는 자신감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스카이를 나와놓고.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카이스트 박사 출신이거든요.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고등학교 때는 언제나 방이 붙었어요. 학교에 시험을 치고 나면 전교 메디까지 하는 거. 거기 이름이 언제나 있었거든요. 그러나 언제나 부모님은 자기를 칭찬해 준 적이 없대. 사람이 그렇게 교만한 것이 아니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지 하면서 겸손해라, 튀지 마라, 그런 얘기만 했지 너 잘했어 해서 이렇게 하진 않았답니다. 잘하면 당연한 거로 처리하고. 그래서 칭찬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이 싫지는 많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자신감이 있냐 없냐는 부모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반응해 주었느냐가 가지냐 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뿐만이 아니고 어릴 때인 거죠. 사소한 것들이에요. 집에서 그것을 충분히 해보라는 거죠. 잘했어. 어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칭찬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칭찬을 많이 했는데 애가 자신감이 없어요. 칭찬을 했는데 자신감이 없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칭찬을 한번 해보시죠. 아이한테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하니까 말 잘 듣는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했어 안 했어? 그렇게 했어. 잘했어. 그래. 동생한테 양보했어? 줬어? 예, 줬어. 그렇게 했어. 네 방 빨리 치워. 치웠냐? 잘했어. 아버지 빨리 데려와. 또 술 처먹고 있지? 아이고 내 팔자야. 데려와 했어. 뭔데? 온대? 그래 잘했어. 콩나물 사갖고 와 빨리. 50원씩. 그 아줌마 보고 그거 빨리 달라 그래. 그래서 엄마가 하기 싫은 것만 계속 시키는 거야. 근데 애가 꼬박꼬박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 그럼 걔가 자신감이 생길까요? 아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눈치 보는 아이가 됩니다. 뭐예요? 엄마가 그렇게 시킬 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예. 사실은 반발도 많잖아. 그런데 내가 반발하면 엄마 하는 거 더 안 좋아지니까 내 감정과 생각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맞추는 거예요. 맞추니까 엄마가 좋아해. 칭찬을 해. 그러면 그 습관이 어른이 되었을 때 남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 의견과 감정을 포기하고 그냥 상대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과도하게 남 눈치를 보고 거절 못하고 부탁 못하고 일은 일대로 받아가지고 고생하고 인정 못 받는 그런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칭찬 말고 정말 칭찬은 예를 들자면 엄마들이 우리는 어릴 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몰라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죠. 일찍 일어났네. 술을 일났어. 잘했어. 밥 잘 먹는다. 씩씩하게 먹네. 너는 목소리가 정말로 좋아. 네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정말 기분이 좋아할 거야. 아유 걷는 것도 막 힘차게 걸어.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말하네. 요건 네가 한 거야. 그게 네 생각이었어. 그 생각 정말 괜찮은데? 이걸 네가 만든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어? 넌 상상력이 뛰어나는구나. 하기 싫은데 한번 해봤어. 너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네. 대단해. 네 방을 네가 치운 거야. 어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치운 거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치웠구나.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구나. 친구들하고 했는데 참았어? 때로는 참을 줄도 아네. 그랬어. 이렇게 내가 호응해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아이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내가 좀 하지 뭐.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돼. 라는 느낌을 갖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킨 대로 한다고 칭찬을 받은 거는 그래. 엄마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엄마가 하라면 내 해야 돼. 그런 것만 강화되면서는 결국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칭찬도 칭찬 나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한테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자기 믿음을 키워주는 방식이 아이가 하도록 좀 실수를 하더라도 못하도록 허용하는 탐험, 그 다음에 아이가 그것을 가져왔을 때 그랬어? 하고 호응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게 안 되고 그것을 대신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걱정과 잔소리입니다. 사실은 아이가 그렇게 탐험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걱정이 본격적으로 앞서고
잔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걱정은 뭡니까? 걱정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부모가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하나의 어떤 못하는 행동을 봤을 때 저렇게 하다 아이가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그것을 근거로 부모가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답답해집니다. 잔소리는 뭡니까? 잔소리는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네 하고 하면 돼. 왜? 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머리가 없어라는 말이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나빠져요. 하고 싶다가도 하려고 했는데 잔소리를 들으면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잔소리는 사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잔소리가 사랑일까요? 그런데 어느 그 논문을 보고 어느 연구소를 봐도 잔소리 효과적으로 해라. 잔소리의 그 효과 이러면서 잔소리를 긍정적으로 그것이 교육 방법이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 우리는 잔소리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끼니까 가족이니까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상식적으로 박혀 있어요. 그럼 잔소리와 잔소리 아닌 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눈을 보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다 잔소리입니다. 설거지하면서 그거 치워! 그 갖다 놓고 그렇게 해. 내가 말을 몇 번을 해야 알아듣니? 아이고 지겨워. 안 들려요. 가면서 그거 갖다 동생 싸우지 마. 몇 번을 그렇게 해야 돼. 빨리 치워. 빨리 갖다 놓고. 안 들려요. 딴 일을 하면서 딴 곳을 보면서 자기를 하면서 하는 어떤 얘기도 다 잔소리입니다. 내용이 어찌하든 간에. 두 번째, 첫 마디부터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건 다 잔소리입니다. 빨리 치워가! 싸우지 말지! 한다! 그러면 큰 목소리로 탁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은 감정이 확 상하면서 탁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안 들리죠. 세 번째는 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하는 거. 그 치우라고 그랬잖아. 몇 번 말했어. 빨리 치워. 일어나서 치워. 저것도 치우고 빨리. 싸우지 마 빨리. 싸우지 마. 무한도전의 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는데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면은 사람이 거부감이 확 생겨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는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왜 이것이 잔소리냐? 첫 번째, 눈을 보고 얘기하지 않을 때 어떤 이야기든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서 이 말 내용이 차지하는 것은 7%, 말 내용, 그 다음에 목소리 톤이 차지하는 것은 17%, 15%, 마지막으로 75%가 그의 표정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말을 조리게 잘하냐도 아니고 목소리가 좋냐도 아니고 뭐죠? 그의 표정입니다. 표정이 진심이면 제가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딱 전달이 됩니다. 하겠구나. 근데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한다잖아요. 하지 마 라고 다 할 겁니다. 왜요? 진심은 표정이거든. 그런데 아이의 얼굴을 보고 하지 않을 때는 표정을 보이지 않으니까 감정 전달이 안 되고 진심 전달이 안 되고 팩트, 사실 자체만 전달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눈을 보지 않을 때는 언제나 그 아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특히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서 들리지 않는데 부모는 아이가 부모를 맘먹는다고 시킨 대로 안 한다고 고집 피운다고 왜곡해서 아이한테 화를 냅니다. 소통 불능이죠. 두 번째, 첫 마디를 크게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은 그 큰 목소리는 언제나 사람을 거슬리게 해요.
거슬리면은 하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청소년의 뇌가 바로 여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뇌의 이 전두엽, 이성을 관장하는 이 전두엽은 만 20세가 되어야 완성이 돼서 그 전까지는 계속 발달되어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관장하는 뇌, 이 뇌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전두엽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어떤 논리적인 당위적인 말도 아이들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10대 아이들은 들립니다. 그런데 큰 목소리로 얘기해버리면 감정이 상해서 들리지가 않는 거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집중력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일기예보를 봐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차가 막힙니다. 차가 밀립니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차 한 거리가 넓습니다. 똑같은 말도 2번 반복하면 사람이 딱 질리거든요. 그것처럼 엄마가 2-3번 반복해버리면 아이들이 괜히 듣기 싫은 느낌을 활성화시킵니다. 결국 뭐예요? 잔소리는 상대로 하여금 들을 수 없게 하는 의사소통 방식인데도 우리는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를 않는데 고집이 세가지고 애가 그거하고는 실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 왜 이 잔소리의 의사소통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할까요? 실제 그들이 우리가 우리 부모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눈을 보면 어디 눈을 뚝 부시고 그냥 부모한테 그냥 우린 고개 숙이고 대화를 하죠. 눈을 안 보면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 생각 속에 빠집니다. 받아칠 말을 생각하든가 욕을 하고 있든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듣다가도 자기 생각에 빠졌다가 다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얘기가 정리가 안 돼요. 막 끊겨서 내가 무슨 말인지 얘기해봐. 그럼 할 말이 없죠. 자꾸 놓치니까. 근데 눈을 안 보면 더더욱 또 자기 생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나의 일이 아무리 급하든 설교가 급하든 얘기를 할 때는 놓고 아이한테 가서 눈을 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서 한 번에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잔소리는 미숙한 의사소통 방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잔소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모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옷을 잘 못 입는 거, 아이가 좀 한 거, 말이 느린 거 해서 그것들, 아이가 자주 우는 거, 그 모든 것들 아이가 살아가는 과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얘가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제가 저렇게 어떻게 하지?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면서 걱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아이에게 부모가 자꾸 화를 내면서 잔소리가 심해지는 거죠. 걱정과 잔소리는 아이를 탐험을 못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이제 이때부터 엄마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2-3살짜리하고 부모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전쟁이죠. 그럼 육아는 이제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에요. 잔소리를 걱정을 들은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뛰어들지 않습니다. 왜요? 새로운 곳에 뛰어들려고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수하진 않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할 거야. 그렇게 하면 차라리 도전을 안 해버리면은 야단도 안 듣잖아요. 평가도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뿌리가 뭐냐? 어릴 때 그 사람이 많이 제지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20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잔소리가 어떻게 성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20대 많은 사람들이 30, 40대가 바라보면 20대는 청춘으로 바라보고 참 그 연두색의 그죠? 싱싱한 나이인데 저희들이 무슨 걱정을 할까 하지만 실제 20대 때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답답함의 연속이었고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된다는 것은 들어서 아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대학생활에 가서 또 수업 듣는 거 외에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편한 친구 몇 만나고 그렇게 해서 대학 1년, 2년 보내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버리죠. 여기에 이제 어른들이 제지를 가합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애들 다 5, 6도 잘 키웠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하나, 둘 키웠는데 너무 부모들이 많은 걸 사줬기 때문에 또 너무너무 온유했기 때문에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고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허용하는 것이 문제더라고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어릴 때 충분히 허용해 주는 거, 자신감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건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7살까지 컸었을 때 사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 할지 친구들과 잘 지낼지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은 얼마나 의욕을 통해서 아이가 지금 여기서 뭔가를 계속 성취하고 해낸 자신감이 있느냐? 그러면 그 아이는 가서 그 공부를 해낼 겁니다. 부모와 공감을 충분히 받아봤을 때 그 아이들은 친구 속에 들어가서 다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거나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겁니다. 부모하고 편안한 좋아하는 느낌을 경험했던 애들은 부모님은 날 좋아해. 근데 부모님이 어른이잖아요. 그럼 어른에 대한 선입관을 갖게 돼요. 어른들은 날 좋아한다. 그 느낌을 가진 아이들은 선생님이 있을 때 선생님에게 아주 쉽게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다가서요. 왜요? 어른들은 날 좋아해라는 선입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빨리 친해지죠. 선입관은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자기 믿음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충분히 노는 겁니다. 근데 충분히 놀지 못할 때, 엄마가 아이하고 재밌게 놀지 못할 때 여기에 파고드는 것이 뭡니까? 게임입니다. 컴퓨터 게임. 그 다음에 과도한 TV 시청이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는 시기죠. 왜냐하면 엄마들도 힘들거든. 아이하고 놀아주는 것이. 그 엄마가 신나게 놀아봤었다면 아이하고 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엄마들이 자꾸 아이들한테 조금씩 컴퓨터를 하게끔 허용하는 거죠. 그러면 자유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3살, 4살, 그죠? 6살, 7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마우스를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는지. 글씨도 모르는 아이가 거기에 딜렉토리, 그죠? 그냥 느낌으로 그냥 글씨를 그림으로 채니까 자기 있는 비디오방을 알아서 탁탁탁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친구들하고 놀지 않고 게임을 잡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아이가 어릴 때 신나게 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엄마가 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움직여서 아이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재미없어하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는데 엄마가 안 노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아이들에게 3가지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를 풀게 해줍니다. 거기서 막 그 컴퓨터의 적들을 부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두 번째, 그 건너편에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친구하고 인간관계를 합니다. 세 번째, 그 컴퓨터가 레벨업이 돼요. 성취감을 맛보죠. 자, 이런 것을 컴퓨터는 켜서 앉아만 있으면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것을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집에서 엄마하고 관계에서 엄마하고 놀이, 집의 삶이 이것을 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타할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정도가 심해서 중고등학교 갔었을 때 하지 말아도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집에서 스트레스, 엄마는 계속 스트레스 줘요. 잔소리, 아까 했던 본격적으로 잔소리 하니까 애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죠. 인간관계. 놀이 뭐해, 공부나 하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도 안 돼요. 인간관계가 좁아져요. 근데 컴퓨터에 들어가면 친구들이 있는 걸. 공부 하나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근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낄 만한 것이 없어요, 별로. 공부 외에는.
들어가면 여기는 시간 투자하면 되거든. 그래서 싸움에서 거의 부모들이 게임하고 싸우면서 부모들이 지게 돼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이것을 현실의 관계에서 채워지면 아이들이 이것을 그만두죠. 그 방법 뭡니까? 부모 스스로가 아이하고 일단 재밌게 놀아야 됩니다. 재밌게. 왜요? 사실은 이것은 맛이 없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이 그걸 할 때에만 풀어요. 딱 끄고 5분만 지나면 스트레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패스트푸드처럼 어떤 거다 영양가가 없는 거죠. 이 스트레스 푸는 것은. 이 인간관계라는 것도 채팅으로 몇 마디 주고받는 거잖아. 반가 수준. 이게 인간관계 깊이가 어때요? 정말로 엷은 물처럼 사실은 소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은 줄 수 있지만은 교류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이것도 뭡니까? 컴퓨터를 꺼버리면 성취감이 사라지는 성취감이야. 컴퓨터는 있을 때만 그렇지. 한마디로 이것들은 맛이 그렇게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것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지는 이유는 뭐다? 부모의 관계가 어쩌면 컴퓨터보다도 더 맛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놓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일단 지금 아이가 어리더라도 계속 탐험을 허용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가 가져온 것을 칭찬해 주는 거, 지켜봐 주는 거,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 믿음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가 둘인데요. 네. 칭찬을 해준다고 열심히 며칠 동안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꾸준히 오래 못하고 잠깐만 해주고 그냥 끝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부모한테 칭찬을 받아보지 않고 잘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주로 강요하거나 잔소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하도록 요구를 받았어요. 사실 잔소리는 반대로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 내가 아이한테 칭찬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 칭찬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본인한테 칭찬을 하면 본인은 그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익숙하지 않고 하는 말로 들리고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입 빨린 소리지 라고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들한테 칭찬이 며칠 못 갑니다. 그래서 뿌리 작업은 내가 나를 칭찬할 것.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도 며칠 못 가요. 그래서 조그마한 그 수첩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하루에 3가지씩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해요. 그럼 여기서 엄마들이 탁 막히는 것이 있어요. 칭찬하면 꼭 큰 것을 칭찬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큰 거, 성취감이 이룰 만한 거. 근데 조그마한 것을 칭찬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좀 오늘 그냥 바로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좀 더 신경 써서 내가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다든지 청소를 깔끔하게 치웠다든지 아이가 화낼 일인데도 내가 따뜻하게 대해줬다든지 남편 오늘 적극적으로 맞아줬다든지 또 남편한테 솔직하게 내가 얘기를 오늘 애교 있게 했다든지 다른 아줌마의 관계에서 내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내 말을 했다든가 거절할 걸 분명히 했다든가 해서 전과 조금 달라진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나한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의식하면서 하더라도 며칠 못 가니까 그래서 반드시 적어야 돼요. 하루에 3가지 이상. 저녁 때 꼭 내가 칭찬한 것을 그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칭찬하는 말투를 쓰는 것도 익숙하지 않거든. 그래서 연습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한 달만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좋다는 것을 내가 느껴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도 그게 좋아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칭찬하는 것이 어느 날 수월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칭찬을 떠나서 일단은 그 아이하고 유대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많이 놀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밖에서도 보면 친구들의 유대 관계도 하면서 놀기도 하고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유익한 게임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부모가 물론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바쁜 여건 속에서 같이 놀아주는 게 꼭 필요한 건지 의무를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건지 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어디서 배우냐면은 친구한테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속 깊은 얘기를 나누었던 아이들, 특히 공감의 감정을 나누었었던 아이들은 친구를 만날 때도 친구와의 관계에서 공감적인 얘기를 합니다만은 부모와 일절 대화가 없었던 아이들이 친구하고 많이 어울려도 그들의 대화는 아주 단순한, 너나냐? 그거 줬어? 뭐하고 놀까? 재밌겠지? 이런 단순한 의사소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무리 여러 명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모의 관계에서 깊이를 깊게 감정을 나누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찾기도 하고 이런 놀이를 경험한 아이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놀이를 이끌어가서 다른 아이들이 놀라요. 쟤하고 놀면 뭔가가 재미있고 뭔가가 유익하고 다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하고의 관계를 배우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종일반의 아이들이 보냈습니다. 그럼 친구들하고 많이 놀지요. 그러나 집에 와서 부모와 놀지를 않으면은 그 아이들은 관계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친구라고 노는 거의 관계에서는 애들이 충분히 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부모하고 관계에서 놀이에서는 부모가 철저히 맞춰주죠. 그래서 애가 충분히 받는다는 느낌을 경험해요. 자, 우리가 스킨십, 공감, 칭찬을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자, 옛날에 우리 언니가 그죠? 큰아이가 동생을 키웠습니다. 그럼 그 큰 장남이 동생에게 스킨십, 공감, 칭찬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냥 얻고 있을 뿐이고 놀이는 되지만은 이렇게 질적인 사랑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해준다? 부모가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선결돼야 하죠. 부모하고 안 좋았던 애들이 언제나 친구하고 잘 어울리지만 그 사람들이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관계가 아주 단순하고 깊이가 얕다는 것을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